북상하고 있는 태풍 흰남노가 내일 아침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거나 폭풍 해일이 우려됩니다. 태풍이 도착하기도 전에 제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과 배편은 대부분 끊길 거로 보이고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진 남해안은 침수와 강한 파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까지 올렸고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도 상향됐습니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원격 단축 수업이나 휴업을 권고했고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학교는 내일 원격 수업을 하거나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먼저 지나간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강한 비바람으로 주택 수천 채가 정전되고 대규모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도 토사 붕괴 등이 우려돼 현지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국산 1호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청소년은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을 의결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헌 개정은 반헌법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규모 실사격 훈련에 나섭니다. 탱크와 장갑차, 전투 헬기가 대거 동원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거나 폭풍 해일이 나타날 거로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급 세력을 지닌 채 북상하고 있는 태풍 흰남노. 열대저압보를 흡수해 세력을 키우며 몸집이 더 커졌습니다. 강풍 반경 400km 이상으로 한반도를 뒤덮고 남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태풍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6일인 화요일 새벽 제주도 동쪽 해안을 스치듯 지나 아침에는 통영 부근 경남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경남 남해안을 관통해 울산 부근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제주도 먼 남해상에는 이미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점차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태풍특보도 제주도와 남해안, 그 밖의 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 최고 6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남해안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도 최고 4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전국에도 100에서 30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어느 곳이든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 침수와 하천 범람 등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5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충남 북부에는 50에서 최대 시간당 100mm 수준의, 그리고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50에서 100mm, 곳에 따라 시간당 100mm가 넘는
대단히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바람도 역대 최강급 강풍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초속 60m 이상의 기록적인 돌풍이 불겠고 내륙으로도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주변 시설물 점검과 대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만조 시각과 태풍이 지나는 시각이 겹치면서 폭풍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5일부터 6일까지 만조 시간대를 중심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울릉도, 독도 그리고 일부 동해안 일부에서도 폭풍 해일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해상에 최대 10m 이상의 집채만 할 수 있는 그런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역대 가장 강한 세력을 지닌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와 함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는 동안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를 가장 먼저 맞게 되는 제주도는 벌써 초긴장 상태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비바람에 뒤집히려는 우산을 겨우 붙잡고 길가로 몸을 피합니다. 도로가 물에 잠긴 걸 본 승용차는 비상등을 켠 채 후진에 빠져나오고 상점에서는 대걸레, 쓰레받기로 가게 안에 들어온 물을 연신 퍼냅니다. 길에 차가 안 다닐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차들이 지나가면서 물을 가게 쪽으로 다 이렇게 치니까 차량 통제를 잠깐 시켰었어요. 제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상가와 주택, 도로 등이 한때 침수됐습니다. 농경지도 물에 잠기고 흙과 돌멩이가 도로 위로 쓸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959년 태풍 사라와 2003년 매미 때 이미 큰 피해를 본 제주 지역은 이들 태풍보다 더 강할 거로 전망되는 흰남노의 북상 소식에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선박 2천여 척이 태풍을 피해 항폭으로 들어와 밧줄로 몸을 꽁꽁 묶었고 주변을 오가는 여객선들도 모두 결항했습니다. 시설하우스나 양식장 등에서도 줄을 단단히 묶는 등 강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해안가나 침수 범람 위험 지역에 대한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는 동안 제주 지역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우려가 있고 밀물 시간대에는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키나와 서쪽 바다를 지나며 강한 비바람을 뿌린 태풍 흰남노는 이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도 많은 비로 토사 붕괴 등의 우려가 있어서 현지 재해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로 한가운데로 기울어진 나무. 달리는 자동차를 위협하는 듯합니다. 시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센 바람을 견디지 못해 꺾인 나무들이 곳곳에 굴러다닙니다. 태풍 영향권에 든 오키나와에는 건물을 무너뜨릴 만한 위력의 강한 바람이 이어졌습니다. 강풍에 실려 쏟아진 폭우는 시야를 가릴 정도입니다. 한 차례 남아있다 다시 북상하면서 태풍은 무섭게 세력을 키웠습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 미야코지마 등 남쪽 섬 주민 약 11만 명에게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오키나와 본토 중심 도시 나하시도 주민 32만 명 중 고령자 등 대피에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은 미리 피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지역 7, 80대 노인들이 강풍에 쓰러져 다치는 등 피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태풍 반경이 넓어 비바람이 이어지는 만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今一番心配されるのが土砂災害警戒情報という48時間雨が降り続いてまして、土砂が水をたくさん含んでいる。そのために土砂災害の危険度が増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はあります。 직접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태풍 영향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정전이 이어졌고 선박과 항공 운항이 이틀째 중단되면서 관광객들은 현지에 발이 묶였습니다. 태풍은 오는 6일 새벽 제주도 인근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일본 큐슈까지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에서 촬영한 거대한 태풍 흰남노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나사 지구관측소는 홈페이지에서 4일자 오늘의 사진으로 우주에서 촬영한 흰남노 사진 2장을 선정했습니다. 나사 지구관측소가 공개한 사진은 지난달 31일 국제우주정거장과 지난 1일 기후변화 관측 위성인 아쿠아 위성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또렷한 태풍의 눈을 지닌 흰남노는 거대한 흰 비구름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사 지구관측소는 흰남노가 지난달 30일 올해 첫 카테고리 5의 태풍이 됐다며 연평균 5.3개씩 카테고리 5 태풍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상륙이 가까워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벙커에서 대비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 발 앞선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선조치 후 보고를 강조했는데요. 중대본은 태풍 상륙을 앞두고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태풍 대비 점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기상도를 살피며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발생한 태풍에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한 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난은 늘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상황을 챙기겠습니다. 반지하 주택과 해안가 저지대 점검을 당부하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은 꼼꼼하게 살펴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선조치 후 보고를 강조했습니다. 태풍이 그리 닥쳐서 상황이 발생하면 선조치 후 보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즉각적인 피해 복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할 것과 태풍 피해 농가가 생기면 재해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후 4시 30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을 1단계에서 3단계로 올렸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태풍으로 인해 3단계로 바로 상향한 건 처음입니다. 위기 경보 수준은 심각까지 격상했습니다. 전날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린 데 이어 다시 하루 만에 최고 단계로 올린 겁니다. 태풍 상륙이 화요일 출근 시간대로 예상된 만큼 민간 분야에는 출근 시간 조정을 권고하고 각급 학교에는 휴교나 원격 수업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총력을 쏟는 모습인데 수도권 집중호우 때 윤 대통령의 재택 지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는 데다 이번 태풍 대응이 추석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태풍의 북상으로 경찰청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전국 경찰의 전체 인원의 30%가 대기하는 비상근무인 병호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지나갈 거로 예상되는 부산과 울산 등 5개 시도경찰청에는 전체 인원의 절반이 대기하는 비상근무 을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경찰관의 휴가가 중지, 억제되고 지휘관과 참모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 합니다. 부산교육청은 흰남노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내일 모든 학교에 전면 원격 수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는 긴급 돌봄을 운영하되 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 등 보호자와 동반해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오늘은 학교장이 기상 상황을 고려해 등하교 시간 조정, 원격 수업 전환, 휴업 등을 결정해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내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전체 학교의 전면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단 고등학교는 휴업과 원격 수업을 학교장이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풍 매미와 루사는 한반도를 관통하며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낸 최악의 태풍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반도에 접근하는 11호 태풍 흰남노는 이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안동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활처럼 휜 나무 아래로 한 남성이 위태롭게 걸어갑니다. 강력한 바람에 우산은커녕 제 몸도 가누기 어렵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매미. 사상자만 130명에 달했습니다. 이보다 1년 일찍 한반도를 강타해 2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루사. 재산 피해는 5조 1,400억 원으로 역대 태풍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매미와 루사의 공통점은 모두 9월 전후로 발생해 한반도에 상륙한 가을 태풍이라는 겁니다. 가을엔 내륙보다 해안 쪽 기온이 높아 태풍 규모는 더 커지고 가을철 찬 공기가 습한 공기와 만나 폭우를 동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번 11호 태풍 흰남노 역시 역대급 가을 태풍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11호 태풍 흰남노는 우리나라 영향권에서 935에서 950 헥토파스칼로 나타나서 매미급 이상의 규모가 될 수 있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매미나 루사와 마찬가지로 집중호우와 돌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 발생 시에는 되도록 집안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풍으로 아파트나 주택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것과 X자로 테이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창문 실리콘이 노후화된 경우는 그 자리에 창문과 창틀을 고정할 수 있도록 테이핑을 하시고 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꺼운 종이로 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강한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태풍 발생 시 감전 위험이 있는 만큼 공사장과 전신주, 신호등 주변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서너 개씩 찾아오는데 위력에 따라 다양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위력의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가로수가 우직근 두동강 났습니다. 수도권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지난 6월 말 지름 46cm가량 되는 나무가 비바람에 부러져 버린 겁니다. 해마다 태풍은 꼭 찾아오는 만큼 대비 방법을 알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년에 3개에서 4개의 태풍이 통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까지도 태풍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의 위력 어느 정도일까? 제가 키 182cm에 몸무게 80kg이 넘는데요. 실제 태풍 수준의 비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아직 태풍이라고 볼 수 없는 시속 36km 바람 세기로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진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 우산도 접히거나 부서지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약한 태풍에 해당하는 시속 72km가 되자 눈 뜨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 전진을 하기 어려워졌고 우산도 두 손으로 잡지 않으면 날아갈까 봐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태풍인 시속 108km, 말은커녕 숨쉬기조차 어렵고 세찬 빗줄기에 얼굴이 따갑습니다. 중간 세기만 돼도 표지판이 속절없이 날아가는 태풍 소식이 온다면 외출을 아예 삼가야 합니다. 태풍이 발생하면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외출하지 않으며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하수구나 배수구는 막히지 않았는지 미리 살펴봐야 하고 반지 하나 지하주차장에는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로 침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창문은 창틀에, 간판은 벽에 단단히 고정해둬야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집이 침수됐다면 2차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스와 전기가 차단됐는지 전문가 안전점검을 마친 후 들어가야 하고 고여있는 물은 오염된 경우도 많아서 가능한 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비상시 안내를 받거나 피해 신고를 하려면 119나 지자체 민원상담실에 전화하면 되고 행동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렇게 태풍은 엄청난 비바람도 비바람이지만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면 곳곳에서 산사태가 속출하게 됩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는 축구장 수천 개 면적이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산사태 대비법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사태는 강풍이 아닌 폭우로 인해 발생합니다. 강한 바람은 나무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뿌리가 남아 토양을 잡아줍니다. 반면 비는 경사지 토양 사이 공간을 채우고 무거워진 토양이 미끄러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역대 가장 큰 산사태 피해를 일으킨 태풍은 2002년의 태풍 루사. 피해 면적만 2,705헥타르로 축구장 3,800개에 달합니다. 이는 최근 10년 새 가장 큰 피해가 났던 2020년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에 의한 피해의 24배에 이릅니다. 2002년의 태풍 루사, 2003년의 태풍 매미가 역대 산사태 피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태풍 모두 엄청난 폭풍우를 동반하며 내륙을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줬습니다. 산사태는 막을 수 없지만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잘 살피는 게 좋습니다. 새가 날고 나무가 흔들리거나 기울어지면 곧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신호입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거나 계곡물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돌이 떨어지거나 흙냄새나 물건이 타는 냄새, 시큼한 향 등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있는 곳이 산사태 위험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면 알 수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집안의 가스나 전기를 차단한 뒤 신속하게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지난 폭우엔 유난히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하수가 역류했다는 피해 접수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비가 내리면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역류 현상 왜 발생할까요? 강민경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물을 빨아들여야 할 변기가 오히려 쉴 새 없이 물을 뱉어냅니다. 우물이 뒤섞여서 바닥은 이미 엉망진창입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지만 인천 중구의 항구 근처 음식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처음에도 당황스러웠었는데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갯벌 쪽이고 안에 그 검은 물들이 나오니까 제가 청소하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기록적인 비가 내린 서울 동작구 도로 한가운데에서 분수처럼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쏟아지는 비에 하수가 버티지 못하고 지상으로 치솟아 오른 겁니다. 비 피해가 유독 컸던 강남에서도 하수 역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40kg짜리 맨홀 쇠뚜껑이 들썩이는 데에서 수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무려 11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배수를 위한 하수관이 역류했다는 건 통상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 이런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최근 비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져서 하수관이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는 경우가 속출했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발생 시에 맨홀 내부에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이 형성됩니다. 그 압력은 사람 또는 차량을 들어올릴 만큼 강력하게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수도법은 장기간 길게 내리는 장맛비를 기준으로 하수관 용량을 설정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즉 관련 법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요즘에 워낙 비가 비가 이렇게 순식간에 많이 내리잖아요. 강우 강도를 좀 높게 크게 해서 하수 강도를 좀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이 비가 오는 이 강도가 변하는 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하수 관련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역류 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배수관을 바꾸거나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해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새로운 비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을 하루 앞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까지 지도체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오늘 나올 전국의 투표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잠행을 이어가던 이준석 전 대표가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투표를 하루 앞두고 대구 시민 앞에 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려는 당의 시도가 반헌법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국민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와중에서도 전국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투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헌법 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또 양두구육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자신을 추가 징계한다면 당은 역사에 남을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자성어를 썼다고 해서 징계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저는 앞으로 사자성어를 썼던 모든 당내 정치인들을 윤리위에 여러분이 회부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처럼 이 전 대표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여론전에 나서는 동시에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오는 8일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는 즉시 개정된 당원의 효력과 비대위원 전원의 직무정지를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위원회 ARS 투표를 거쳐 당원을 개정하는 즉시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서 전국위 의견이 있은 직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이 한치의 양보 없이 또 한 번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전국위 투표 결과와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집권 여당은 또 한 번 경랑에 빠질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를 제1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되레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는 걸 보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는데 오늘 비상의원총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소환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1973년 박정희 정권이 정적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납치한 사건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김 여사가 현재 재판을 받는 공범보다 더 깊이 관여돼 있는데도 검찰이 서면 조사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위법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 대통령 배우자가 처벌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재판에서 나타난 정황과 윤 대통령 해명이 정면 배치된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건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이 대표의 과거 SNS를 거론하며 과거가 현재의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이번 수사가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라 일갈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를 규탄하고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 대표 측은 확률이 반반이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답은 대통령실에 달렸다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정치보복 수사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민생 협치를 강조한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건데 이재명 지도부가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이번 주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회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는 가운데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벌입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와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등을 주장하는 야당 측 공세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선 여당 측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2일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위중증 환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 흰남노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줄어 7만 2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6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548명으로 12일째 500명대고 사망자도 79명 나왔습니다. 위중증 피해 규모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위중증 환자가 이번 달 초쯤 적게는 580명에서 많게는 850명 사이 정점을 찍을 거로 봤는데 현재 추세라면 예상이 적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태풍 흰남노가 변수입니다. 강한 바람과 호우가 몰아치면 외출이 어려워 확진 초기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고 태풍 이후엔 바로 추석이 이어지다 보니 의심자들이 검사를 미루면서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요동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만 12세부터 17세 사이 청소년도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청소년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으로 노바백스 백신이 추가되었으므로 mRNA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 우려가 있는 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내 1호 백신이자 역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진 스카이 코비원 백신의 당일 접종도 허용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36,273명입니다. 이는 전날의 절반 수준으로 일주일 전보다 4천여 명, 2주 전보다는 2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명대 후반이나 4만 명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두 번째 원숭이 두창 환자의 접촉자가 중위험 2명, 저위험 13명 등 모두 1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두 번째 원숭이 두창 환자의 전염 가능 기간 동선을 파악해 노출 수준에 따른 위험도를 분류한 결과 각각 가족과 친구인 중위험 접촉자 2명, 의원 약국 등에서 만난 저위험 접촉자 1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고위험 접촉자는 없고 지역사회 일상 접촉 전파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째를 맞는 8월부터 전세 대란이 올 거라는 우려가 컸지만 오히려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집주인은 보증금을 못 돌려줄 처지가 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입지를 시작한 천여 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가구가 전월세 시장에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때 아닌 임차인 모시기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 84제곱미터 고층 전세가는 9억 5천만 원에서 7억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7억대도 있죠. 좀 급하신 분들은 잔금 치르기 위해서. 전세보다도 월세가 많이 나가죠. 전세는 임차인 쪽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아파트도 물량이 폭주하며 전용 59제곱미터 위주로 연일 호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7억, 8억을 예상했는데 최근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좀 5억대 초반에서 5억대 중반으로 가격이 형성돼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1천 건과 비교해 56%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20년 8월 이후 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당초 임대차 입법 도입 2년째인 8월부터 보증금을 한 번에 크게 올리는 전세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오히려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운 역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올려주기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고 전세 물건은 쌓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 장기화로 매매되지 않은 매물도 전세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집주인들이 차라리 전세로 돌려 급한 불을 끄겠다는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하시다가 이제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대출 안 받고 그냥 새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리가 지금 4% 중후반대 되니까요. 전문가들은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역전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요즘 워낙 물가가 오르다 보니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장을 볼 때 값을 꼼꼼하게 가격 따져보는 분들 많으시죠? 전통시장은 농산물이, 대형마트는 과일류나 가공품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은 차례상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조상한테 드리는 명절 음식이니까 비싸도 다들 그래도 하시겠죠. 가격이 하여튼 50%는 올란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2개 살 걸 하나로 줄이는 것 같아요. 올해 4인 가구 기준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31만 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6.8%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은 27만 2천 원, 대형마트는 36만 4천 원 선으로 시장이 마트보다 25%가량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이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추석 성수품 판매 가격을 조사해본 결과 농산물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알배추 한 포기에 시장은 3,000원, 마트는 5,000원, 대파는 각각 2,500원과 3,000원이었습니다. 시금치 한 당 가격은 시장이 5,500원, 마트는 7,000원이었고 밤과 대추도 시장에서 사는 게 100g당 500원에서 600원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반면 마트는 사전에 대량으로 물량 계약을 맺고 들여오는 과일류나 가공품이 더 쌌습니다. 홍로 6개에 마트는 8,700원, 시장은 만원이었고 찹쌀 1kg은 마트 3,200원, 시장 5,000원이었습니다. 한우 치맛살은 200g에 34,000원, 조기도 5마리에 크기에 따라 8,000원에서 만원으로 시장과 마트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1인당 최대 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성수품을 사려면 추석 직전이 적기입니다. 대부분의 제수용품들이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품질은 낮지만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재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최대한 추석에 가까운 날에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달 본격적으로 햇과일 출하 시기가 다가오면 과일값 상승세는 다소 꺾일 거로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정부 비축수산물을 최대 1,000톤 집중 방출합니다. 해수부는 본격적인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서 명태 332톤, 오징어 202톤, 고등어 107톤, 갈치 165톤 등 최대 1,000톤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방출되는 수산물은 동태포와 절단동태, 국물용 멸치, 갈치, 참조기 등으로 대형마트는 오늘부터, 전통시장은 내일부터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길가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급대 도착을 기다리며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 남성은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저녁 6시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 길을 걷던 남성이 자리에 주저앉더니 이내 쓰러집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한 명은 쓰러진 남성 주변에서, 다른 한 명은 목격자들의 말을 들으며 현장에 머뭅니다. 그 사이 시간은 조금씩 흘러갑니다.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서 있다가 그 시민분한테 구급대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경찰한테 바꿔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환자 상태 확인하고. 그렇게 10분가량 지나서 응급처치에 나선 경찰. 1분에 100번에서 120번은 돼야 적절한데 가슴 압박이 1초 전후로 한 번씩 천천히 계속됩니다. 비슷한 빠르기로 이어진 경찰의 응급처치는 뒤이어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약 3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영상 속 현장 초동 조치에 아쉬운 점이 보인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압박 박자도 늦지만 무엇보다 심정지 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게 미숙해 보인다는 겁니다.
제대로 안 됐다기보다는 평가를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심폐소생술 속도도 좀 느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결국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심장 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수 상태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오기 전에는 뭐 호흡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오고 나서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골든타임도 지켜지고 해서 지금 혼수 상태로 이렇게 안 있고. 경찰은 이 환자가 애초 맥박도 있고 숨도 쉬고 있어 119 공동 대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소방과 논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모든 경찰이 만능인일 수는 없지만 인명 구조를 위해 최소한의 현장 초동 대응력을 위한 고민과 재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시작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타이완군은 오늘부터 나흘간 장갑차와 전투 헬기 등을 동원해 남부 핑둥현에서 랜융 훈련을 합니다. 훈련 기간 타이완군은 탱크, 장갑차, 박격포 실탄 사격 훈련은 물론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H-1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 등도 동원할 계획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550km 부근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내일 이른 새벽 제주도 부근을 지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경남 남해안에 접근하겠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시각은 어제보다 조금 더 빨라졌는데요. 제주도가 내일 새벽 1시, 통영은 아침 7시 무렵이 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서 제주도와 서해 남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지금은 영남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600mm 이상,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에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이 지역에는 태풍 매미떼와 맞먹는 초속 40에서 60m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하고 하수구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는 등 호흡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흰남노는 내일 아침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 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오늘부터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거나 폭풍 해일이 우려됩니다. 태풍이 도착하기도 전에 제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과 배편은 대부분 끊길 거로 보이고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진 남해안은 침수와 강한 파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까지 올렸고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도 상향됐습니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원격 단축 수업이나 휴업을 권고했고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학교는 내일 원격 수업을 하거나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을 의결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헌 개정은 반헌법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국산 1호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청소년은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역대급 세력을 지닌 채 북상 중인 11호 태풍 흰남노가 내일 아침 통영 부근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흰남노가 내일 새벽 2시쯤 제주도를 스치듯 지나 아침에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100에서 300mm의 폭우가 내리겠고 특히 제주도에는 600mm 이상, 남해안에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내일 태풍이 근접할 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60m 이상의 관측사상 가장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라와 매미 등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태풍들을 분석해보니 흰난로처럼 가을 태풍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센 태풍은 왜 가을에 오는 걸까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9년 9월 17일, 하필이면 명절인 추석날 상륙한 태풍 사라. 사망 실종자가 849명에 이른 최악의 태풍입니다.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태풍은 2002년 루사였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또 역대 가장 많은 5조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8월 31일 하루 강릉에 비 870.5mm를 퍼붓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루사 다음으로 재산 피해가 컸던 태풍은 2003년 9월 바람의 태풍 매미입니다. 재산 피해액이 4조 2천억 원에 이르렀고 제주에서 순간 풍속 초속 60m의 최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피해가 컸던 사라, 루사, 매미는 모두 8월 말에서 9월에 올라온 가을 태풍입니다. 가을 태풍의 위력이 센 건 우리나라를 둘러싼 기단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태풍 경로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한반도 오른쪽 밑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태풍 경로가 우리나라 쪽으로 휘는 겁니다. 게다가 북태평양 적도 인근 태양 고도가 높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해수면 온도가 높아 북상할 때 세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작물 수확철인데다 태풍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는 철에 발생하는 점도 재산 피해가 큰 이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로 향하는 가을 태풍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10월까지도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이 지나더라도 또 다른 태풍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로 가을 태풍은 빈도도 늘어나고 그 강도도 더욱 세지는 추세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부산과 울산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현재 진로대로라면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드는 대도시이기 때문인데요. 홍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 두 번째로 강한 태풍 매미는 제주도를 거쳐 남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어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 진로와 인접한 전남과 영남 지방에 큰 피해가 났는데 같은 경남 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관측된 바람을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진로 오른쪽에 있는 부산에서는 초속 42.7m, 통영에는 초속 43.6m의 폭풍이 기록됐습니다. 반면 진로의 왼쪽에 있는 합천에는 초속 31.9m, 거창에는 초속 27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태풍 진로의 오른쪽과 왼쪽의 바람 차이가 초속 10m 이상 벌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오른쪽을 위험 반원, 왼쪽을 가항 반원으로 부릅니다. 태풍 진로의 오른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태풍 자체의 바람과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편서풍이 더해져 바람이 강해집니다. 반면 진로 왼쪽은 태풍 바람과 편서풍이 반대 방향이 되면서 서로 상쇄돼 상대적으로 풍속이 낮아지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드넓은 대지나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위치했다고 가정할 경우 남쪽을 바라볼 때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좌측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느껴질 경우 태풍의 위험 반원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바람이 나의 뒤쪽에서나 우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태풍의 가항 반원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위치가 위험 반원에 든다면 바람과 비 피해 모두를 대비해야 합니다.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강하는 작업도 꼭 필요합니다. 반면 가항 반원에 속한다면 폭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흰남노 대비에 대해 정부가 한 발 앞서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흰남노 대비 상황 점검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며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오는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신도 끝까지 상황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풍같이 진로가 예측 가능한 기상 상황은 선제적 대처가 중요한 만큼 공직자들은 선조치 후 보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4시 반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행안부는 흰남노가 과거 루사, 매미보다 강력한 역대급 태풍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민간 분야의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산림청은 태풍 흰남노 북상에 따라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위험 지역 주민들은 긴급 재난 문자나 마을 방송 등에 귀 기울이고 유사시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태풍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 지역 1,165곳, 대형 산불 피해지 30곳,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 116곳에 대해 추가로 특별 점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북상으로 항공편과 배편 결항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국립공원을 비롯한 등산로도 전면 통제됐는데 시민들과 상인들은 추석을 코앞에 두고 지난 폭우 때처럼 큰 피해가 반복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욱한 안개가 낀 북한산 진입로,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입산 통제 팻말만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전광판엔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산에 들어갈 수 없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뜨며 혹시 모를 등산객에게 돌아가라고 경고합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북한산에도 비가 내리면서 이곳 우이령 탐방길은 일찌감치 통제됐습니다. 또 지리산과 설악산 등 전국 22개 국립공원 입산도 모두 금지됐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호우 예비특보가 지금 예정돼 있어가지고 17시부터 전 구간 탐방을 통제할 예정이거든요. 태풍이 다가오면서 하늘길과 뱃길도 무더기 결항이 예고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제주, 오후 6시부터는 부산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 등 모두 70여 편이 결항했고, 아시아나 항공도 월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제주와 여수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 등 5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배편 역시 제주는 이미 모든 배길이 끊기는 등 전국적으로 37개 항로에서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바람을 몰고 오는 초대형 태풍 소식에 명절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난달 수마가 휩쓸고 간 흔적을 이제 막 치워냈는데 또 큰 비가 내려 대복 장사를 망치진 않을까 애가 탑니다. 상인들끼리 협력을 해서 이제 폭우가 온다니까 대비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아직 무슨 연락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래서 조금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대비가 없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이게 또 새로 했는데 또 물 들어오면 어찌냐고 24시간 머릿속에 그것밖에 안 들어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상인들과 시민들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코앞에 두고 한반도로 다가오는 초대형 태풍에 대비하며 이번만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태풍으로 초중고생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것을 우려해 교육부가 각 학교에 온라인 수업이나 휴업 등을 권고했습니다. 제주와 남부 지역을 비롯해 대부분의 학교가 이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태풍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원격 수업 등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휴업, 원격 수업 전환, 단축 수업 실시 등 적극적인 학사 운영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학부모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안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는 이미 지난 2일 초중고 대부분 원격 수업을 하거나 단축 수업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돌봄이나 방과 후 학교를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 보호자가 동행해서 학생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부산은 학교장 재량으로 정상 수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울산은 전면 휴업을, 경남은 모두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등 나머지 지역 교육청도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각 학교 공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교육부는 더불어 시도교육청에 재취학시설 사전 점검과 시설물 안전 조치 등도 당부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상황관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학부모와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농민들의 시름도 깊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막바지 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민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온 나무에 커다란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분주한 손길, 올해는 유달리 바쁩니다. 인력을 많이 동원해서 이금배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태풍 오기 전에 수확을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품종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지대를 세워 묶으면 바람에 가지가 꺾이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점검해 깊이 파야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기 전 최대한 물을 깊게 대면 벼가 쓰러지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과실이 비바람에 이제 떨어지는 게 제일 큰 피해이기 때문에 과실을 단단하게 결과지를 묶어주면은 낙가율을 20% 이상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민 자신의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강풍에 건물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바람에 날릴 만한 것들을 미리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제방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상예보와 태풍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미리 대비하고 이미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면 무리하지 말고 몸을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태풍 흰남노 북상을 앞두고 지난달 기록적 폭우로 피해가 컸던 수해 지역은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복구가 완전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정인용 기자가 수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지난달 폭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던 경기 여주시 상북면의 한 마을입니다. 주택 앞에는 당시 떠밀려온 크고 작은 돌들이 여전히 쌓여 있고요. 바로 옆 외벽도 복구되지 못한 채 붕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복구 작업 과정에서 생긴 토사나 돌 같은 잔해물들은 일시적으로 도로 곳곳 가장자리에 치워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태풍 흰남노가 강한 비를 몰고 올 경우 하천 범람 우려나 도로 유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마을 48가구 가운데 6가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집을 되찾았더라도 전기나 통신이 먹통이어서 여전히 불편함 속에 지내는 주민도 있습니다. 전기도 안 되고 또 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화조도 떠내려가서 아직도 복구하는 집도 있고 그리고 길도 아직 정상화로 안 됐습니다. 그 뭐 얼마나 올려는지 좀 조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도 않았는데 태풍의 영향으로 또 많은 비가 올까봐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미 집안도 많이 약해졌고 길도 제 모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 재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번에와 비슷한 또 폭우가 온다면은 저 위에 산 사태가 조금 더 우려되고요. 복구가 덜 된 상태라 하수도라든지 도로에 이제 물고가 아직 막혀 있어가지고 다시 전에와 똑같은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지난달 말까지 경기 여주시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는 70여 건, 피해액은 130억 원에 달하는 상황. 수마가 핥히고 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비바람을 몰고 올 강력한 태풍 소식에 명절을 앞둔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맨홀 뚜껑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 수압을 이기지 못해서 튕겨오르는 걸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또 맨홀에 빠진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중호우 때는 길바닥이 흙탕물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는 만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거대한 물줄기가 솟아오릅니다. 어떡해요? 쏟아지는 비에 수십 킬로그램 맨홀 뚜껑을 뚫고 하수도가 치솟은 겁니다. 맨홀에 빠진 남성을 시민들이 모여 꺼냅니다. 잠시만요. 아니 이거 저기 좀 불러서 이거 맨홀이라고 받아야 폭우에 뚜껑이 열린 걸 미처 보지 못한 거로 보이는데 이 같은 맨홀 사고는 물이 찰 수 있는 집중호우 때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전주의 공사 현장에선 맨홀서 작업하던 50대가 폭우에 갇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맨홀 사고는 수압을 이기지 못한 뚜껑이 튕겨나오며 발생하기도 하는데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면 40kg의 철제 맨홀 뚜껑이 순식간에 튀어오른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땐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어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물에 잠겨 맨홀 구분이 어려울 땐 가능한 통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큰 것이 한 50kg짜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뭐 가볍게 들어 올리죠. 전조 현상이 없이 그냥 물이 꽉 차면 바로 들어 올라 버리죠. 왜냐면 압력이 한꺼번에 올라오거든. 저 먼 데서부터. 맨홀 사고는 비가 그쳤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집중호우 때 열린 맨홀 뚜껑이 계속 열려 있을 수 있어 보행자나 차량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은 시야 확보가 힘들고 미끄러워서 사고가 30% 넘게 증가하고 사망률도 26%나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빗길에 운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승윤 기자입니다. 빗길 위험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영상입니다. 120도로 크게 굽은 커브길. 마른 도로에선 시속 50km로 달려도 큰 무리가 없지만 젖은 도로에선 시속 40km만 내도 바퀴가 미끄러져 차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차량 제동거리도 빗길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시속 50km로 달릴 때 마른 노면에 비해 승용차는 8.2m, 화물차는 8.9m, 버스는 11.6m나 더 미끄러진 뒤 멈췄습니다. 이러다 보니 빗길에선 사고가 평소보다 32%, 사망률은 26%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제동을 했을 때 수막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운전자 핸들링을 조정을 하지는 못해요. 수막 현상은 그냥 수상스키와 같다. 물 위에서 그대로 미끄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빗길 사고를 예방하려면 감속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빗길에선 약 20%, 폭우가 내릴 때는 절반 정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차간 거리도 평소보다 50% 이상 확보해야 미끄러짐에 의한 추돌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비가 내릴 때는 전조등을 낮 시간에도 켜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 사고를 17%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차가 물 위를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을 막으려면 타이어 홈 깊이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밖에 물 웅덩이를 통과할 때는 1, 2단, 저단 기어를 사용하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면 차를 잠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병무청은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병역 의무자가 피해를 볼 경우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태풍의 영향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로 병역 판정 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과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희망자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제를 얼마까지 해줄지는 여전히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커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게 생겼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일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 지위가 인정되고 고령자나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공제의 기준은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추후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특례 신청 기한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공동 명의를 단독 명의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12억 원의 기본 공제를 받는 부부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유리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별공제 금액이 가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한 분들의 유불리가 달라져서 다시 그걸 새로 정산해야 되는 그런 혼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을 지나서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면 일부 납세자들은 일단 고지서대로 세금을 낸 뒤 내년에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 역시 세금을 환급할 때 연 1.2%의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여야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1주택자 34만 명의 세 부담이 결정날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달러화가 강세라지만 원화 가치가 다른 해외 통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고환율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 수출이 주는 상황에서 환율만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60원을 넘으며 세계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원화 가치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31개국 주요 통화의 달러화 대비 등락률을 집계한 결과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12.75% 떨어져 낙폭이 8번째로 컸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과 스웨덴, 영국 다음 4번째로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달러 강세 영향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이 겹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고환율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앞으로 미국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의 차질이 계속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 강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역시 환율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 불안,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준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이 물가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선 원유 관세 인하나 기업 금융 비용을 줄여주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요건을 새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붙입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1시간 동안 당헌 개정안에 대한 ARS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당헌 개정안이 전국위를 통과한 직후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에는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규탄권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와 특검 추진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국회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는 가운데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벌입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와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등을 주장하는 야당 측의 공세가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선 여당 측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오늘 4번째 회의를 엽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지난달 9일 3차 회의 후 약 한 달 만입니다. 피해자 측은 회의에 불참하지만 정부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학계와 법조계 인사 등의 의견 수렴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앞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만든 반도체법도 우리 기업의 양날의 칼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대규모 혜택을 주는 대신 중국에는 등을 돌려야 한다는 조건 때문인데 미국 반도체 업계마저 이 같은 조건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It's no wond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ctively lobbied U.S. business against this bill.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서명하는 자리에서 중국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 법은 한국, 타이완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른바 가드레일, 안전장치 조건을 붙일 방침입니다. 향후 10년간 중국에 조금이라도 투자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존 유퍼 회장은 미국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법인 만큼 조건이 붙는 건 당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ery significant amount of taxpayer money, and Congress wants to make sure it's spent in an appropriate way. So it should be no surprise that we have the guardrails. 다만 중국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삼성과 SK 등 첨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가드레일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Enough flexibility so that manufacturers like Samsung and SK Hynix will be able to expand their manufacturing here in the U.S. So we feel fairly optimistic on that point. 미국 반도체 업계도 매출의 35%나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포 회장은 따라서 각국 정부가 대중국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this is a delicate balance, and it's certainly one that policymakers in Seoul and Washington think through when they're thinking about their policies towards China. 존 유퍼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장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해 반도체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미국 정부에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시작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타이완군은 오늘부터 나흘간 장갑차와 전투 헬기 등을 동원해 남부 핑둥현에서 렌융 훈련을 합니다. 훈련 기간 타이완군은 탱크, 장갑차, 박격포 실탄 사격 훈련은 물론이고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H-1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 등도 동원할 계획입니다. 렌융 훈련은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타이완의 연례 군사 훈련인 한광 훈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제주 육상과 바다 전역, 전남 거문도 등 남해안 일부 지역에 태풍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 파주, 연천, 김포 등 일부 지역과 인천, 강화, 강원도 철원 등에는 오전 8시부터 호우주의보가 예고됐습니다. 흰남노가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하면서 북한도 최대의 위기 대응 태세를 가동하며 연일 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태풍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흰남도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자 북한도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개성시, 황해남북도 남부에 강한 폭우가 예보됐고 이들 지역을 비롯해 함경남도 일부와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는 강풍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연일 최대의 위기 대응 태세와 강력한 대책을 강조하며 빈틈없는 예방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는 앞으로의 태풍 이동 경로를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피해 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특히 식량난이 엎친 데 덮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북한은 2022년 3차례 태풍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초여름 장마로 농사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올해는 봄 가뭄으로 봄철 수확량이 연간 수확량의 10%에 불과했고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기에 태풍의 여파로 가을 농사까지 타격을 받을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 체계를 철저히 세워서 농작물들을 침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조직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편으론 이미 끝난 한미 연합연습 비난을 이어가면서 전쟁 억제력을 강조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건데 유례 없는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심을 다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식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6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내부에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누수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7시간 반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에 불이 나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과 만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산과 수입 전기차를 차별 대우하는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 조항을 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 결의안이 지난 1일 통과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점을 미국에 전달하면서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 수사대는 문체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했다가 4시간 만에 복구된 사건의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3일 새벽 스페이스X 인베스트라는 이름으로 바뀐 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영상을 방송했습니다. 프로야구 LG가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선발 플러코의 호투를 앞세워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한화 김민우는 데뷔 8년 만에 처음으로 완투승을 거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입니다. 롯데 타자들이 LG 선발 플러코의 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지만 타구는 힘없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1회 선두타자 정훈부터 3회 첫 타자 고승민까지 7명의 타자를 모두 뜬공으로 잡아내며
손쉽게 아웃 카운트를 늘려나갑니다. 플러코는 롯데 타자들을 맞춰잡는 효율적인 투구로 6회까지 84개의 공만 던지고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14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에 오른 플러코의 노련한 투구 속에 LG 타자들은 초반부터 화끈하게 터졌습니다. 1회 2, 3루 기회에서 김현수가 2루타로 2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인 걸 시작으로 6회에는 무려 16명의 타자가 나서 7개의 안타와 상대의 실책을 묶어 대거 9점을 뽑아내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7회 이영빈의 2점 홈런까지 터지며 롯데를 14대1로 크게 이긴 LG는 파죽의 7연승을 이어가며 선두 SSG를 4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김민우가 9회 마지막 타자를 낫아웃 3진으로 잡아내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9회까지 삼진 5개를 포함해 단 1실점. 2015년 데뷔한 김민우가 데뷔 8년 만에 거둔 첫 완투승입니다. 7회 때 던지고 내려와서 개수를 보니까 조절만 잘하면 9회까지 던질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수를 줄이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KT는 개인 통산 200홈런을 달성한 황재균을 앞세워 기아를 6대2로 따돌렸습니다. 3회 말 헤드샷으로 퇴장당한 선발 벤자민에 이어 등판한 이채호는 2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내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매우 강한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에서는 태풍의 위력을 실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태풍이 불어넣은 다량의 수증기로 인해서 어제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서 빗줄기는 더 굵어지고 바람까지 강해지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자세한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550km 부근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내일 새벽 제주도 부근을 지나겠고 아침에는 경남 남해안에 접근하겠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시각은 어제보다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제주도가 내일 새벽 1시, 통영은 아침 7시 무렵이 되겠는데요. 현재 제주도와 서해 남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태풍특보는 점차 내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지만 내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60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 영남 동해안에도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이 지역에는 태풍 매미떼와 맞먹는 초속 40에서 60m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지붕이나 간판 등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사전에 결박하고 창문과 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하수구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는 등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폭풍해일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